2021년 7월 28일 NH투자증권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우지수는 0.24% 하락한 35,058포인트에 마감됐고요. S&P 500은 0.47% 하락한 4,401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1.21% 하락한 14,660에 마감됐습니다. 일단은 미국 3대 지수는 전날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찰실련이 나온 것으로 보고 중국 증시 하락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IMF에서는 이날 올해 전 세계 경쟁률 전망치를 6%로 유지하면서 신흥국가, 개발도상국의 올해 성장률은 6.3%로 이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미국 내구재 수주는 전월 대비 21억 달러 늘어난 2,576억 달러 기록했고 7월 미국 소비재 신뢰지수는 129.1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금일 NH투자증권 모닝미팅 자료는 12건의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외부 일정 관계로 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산업기업 분석부터 먼저 할 건데요. 일단은 반도체부터 도현우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도현우 연구원 접속돼 있나요? 일단 하이닉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는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 1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향 조정 근거는 2022년 실적 추정치를 조금 내렸고요. 2022년에 D램 ASP 변동률을 기존에는 마이너스 13%였는데 마이너스 25%로 다운 사이클이 조금 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 2조 7천억 원 나와서 저희 추정치랑 컨센서스 비슷하게 나왔고요. 비대면 수요가 여전히 좋았기 때문에 PC랑 그래픽 쪽 D램 수요가 상당히 좀 양호했고 1분기까지는 데이터 센터가 안 좋았는데 2분기부터 데이터 센터랑 서버 D램 수요가 본격적으로 개선되면서 2분기에 D램 가격도 한 19% 정도 올라가고 낸드도 한 10% 정도 올라가면서 실적이 좀 개선됐습니다. 낸드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도부터 저희가 2분기부터 낸드 가격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 4조 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고 3분기까지 D램 ASP 한 6% 정도 상승할 거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리스크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3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은데 4분기부터 D램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4분기에 플랫을 기록하고 내년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이랑 수요 두 가지 측면에서 둘 다 있는데요. 공급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업체가 최근에 좀 마켓쉐어 경쟁이 좀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 업체 모두 이제 캐파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고 이게 4분기부터 공급이 본격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상반기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리고 PC, 서버 이 세 군데에서 동시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 혹은 반도체 공급 부족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세트 업체들이 축적한 재고가 현재 이제 노멀한 수준을 좀 많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8주에서 한 9주 정도 되고요. 이렇게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연말부터 좀 수요에 부담을 줄 거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자료인데요. 파운드리가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TSMC를 비롯해서요. 그 이유가 현재는 이 회사들이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이 역시도 아까 메모리처럼 경쟁 심화에 대해서 시장이 좀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인텔이 파운드리 산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할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경쟁이 좀 많이 강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27일에 인텔이 행사를 열고요. 새로운 이제 아키텍처 로드맵을 공개를 했는데 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몇 나노미터, 10나노, 7나노 이런 노드 명칭을 일단 변경을 했습니다. 10나노 기술은 인텔 7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7나노는 인텔 4라고 이렇게 변경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좀 약간 이상한데 TSMC랑 삼성전자의 7나노랑 인텔 자사의 이제 10나노가 비슷한 피치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숫자 측면에서 좀 많이 손해를 보고 있었다. 마케팅 차원에서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숫자를 이 업체들이랑 비슷하게 좀 맞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 4 양산 시기는 2023년이고 인텔 20A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이라는 숫자가 또 좀 이상한데 이게 옹스트론 단위거든요. 그 나노에서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2024년 양산 예정이고 인텔 18A는 2025년 양산 계획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인텔이 이런 로드맵을 지연 없이 아주 원활하게 진행됐을 경우에 2025년부터 인텔이 TSMC보다 기술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인텔이 최근에 이 로드맵이 지연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항상 이제 지연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많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공개한 내용들이 있고요. 이거는 약간 좀 논란의 여지는 조금 있는데 공개된 자료로만 판단을 하면 삼성전자가 3나노 그 GAE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 얼리라는 공정이 있는데 이거를 회사에서 2022년에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공개된 로드맵에서는 이게 제거가 됐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이게 없어졌고요.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해당 공정을 외부 고객한테는 제공하지 않고 자사의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부 고객한테는 4나노 핀팩 공정을 2022년에 제공하고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은 3나노 공정은 2023년으로 그 약간 좀 지연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삼성전자도 약간 공정이 좀 지연되고 있고 인텔은 야심차게 행사를 열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이거 까보니까 명칭 변경한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당분간은 TSMC가 이제 로직이랑 파운드리 쪽에서 공정 우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경쟁 강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삼성 SDS 김동영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삼성 SDS 바이 투자 의견 26만 원 목표 주가 유지를 합니다. 어저께 실적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2,250억은 컨센서스보다 조금 못 미치지만 대체로 부합을 했습니다. 물류 BPO가 1분기처럼 워낙에 잘 나왔습니다. YOY 50% 성장을 했고요. PQ가 지금 다 좋은 상황이고 영업이익률도 2% 가까이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기저가 일단은 그렇게 상반기처럼 낮지 않고 그리고 운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8조 9조 정도 수준의 매출이 나올 것 같고요. 분기별로요. IT 서비스 쪽은 매출 성장에 비해서는 이익 성장은 따라가지는 못했는데 이게 IT 인력이 지금 쇼티지가 난 상태에서 인건비가 많이 오른 것들이 영향이 된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하반기에는 상반기 6% 평균 성장이었는데 하반기에는 9% 정도 분기별로 매출 성장을 이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올해 상반기에는 물류가 성장을 주도를 했고 하반기에는 IT 서비스가 성장 그리고 마진이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주도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 이외에는 그룹 총수가 8월달에 사면이나 가석방 가능성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수년금이 4.4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M&A를 못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은 총수와 관련된 의사결정 때문에 어떤 노이즈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아무것도 안 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S51 황유신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황유신 연구원 접속되어 있나요? 네,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5,700억 원으로 양호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로 판단을 하고요. 이 가운데 이제 재고 관련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이 한 1,400억 원이 좀 반영됐고요. 아마도 조금 더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활기유 부문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 2,850억을 기록을 해서 이 두 부분이 합쳐지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직전 분기보다도 이제 실적은 좀 감소를 한 상황이었고요. 하반기에도 단계적인 이제 실적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 홀드 목표 주가 82,000원 유지를 하겠습니다.
윤활기유 같은 경우 지금 스프레드랑 이제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한 상황인데 원재료가 정제 설비에서 나옵니다. 지금 정유 부분이 부진하기 때문에 정제 설비 가동률이 낮았고 그래서 원재료 공급이 감소하면서 글로벌 윤활기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좀 튄 것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정유 제품 수요 증가하면서 설비 가동률이 동시에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윤활기유 원재료도 다시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윤활기유는 이제 스프레드랑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감소하는 추세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부문도 지금 정제 설비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아로마틱 제품도 정제 설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아로마틱 강세가 유지가 됐었는데 하반기에는 이 부분도 좀 한 단계 좀 낮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올레피는 늘 말씀드리듯이 석유화학 제품들 이제 상고하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스프레드가 하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4,300억에 추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글로벌 정제 설비 가동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하반기 수요는 늘겠지만 설비 가동률도 동시에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마진 개선은 이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유가 상승세도 지금 제동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재고 관련 이익도 이제 축소가 되고 윤활기유, 석유화학 부문도 영업이익 감소하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분기별로 단계적으로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두산 피오셀 CS-윈드 정현선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두산 퓨얼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556억, 영업이익 10억 원으로 매출액은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 감소에도 시장 컨센서스 충족한 이유는 상품 대신 제품 판매 비율이 증가하면서 믹스 개선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21년 지금 상반기까지 실적이 좀 부진한데요. 21년 연간 수주 및 실적 가이던스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단 연간 가이던스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하반기에 HPS 및 수소 전반에 따른 정책 구체화를 통해서 수주가 재개될 수 있다는 방향성은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매출이 기대되는 신제품인 트라이젠 실증 테스트가 연내 진행 계획이고요. 트라이젠은 LNG로 수소,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온사이트 수소 충전소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매출 발생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생각보다는 좀 더 부진할 거로 보고 있지만 22년, 23년에는 실적 조정 부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서요.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7,000원 유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CS-윈드입니다. CS-윈드 어제 포르투갈 풍력 타워 및 하부 구조물 제작 기업인 ASM 인더스트리를 인수하는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이고요. 인수 대금은 629억 원입니다. 이제 이전에 유상증자로 확보한 현금으로 인수 대금을 지불할 예정이고요. ASM 인더스트리는 이제 유럽 쪽 육상, 해상, 풍력용 타워 및 하부 구조물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은 350억 정도인데요. 특이한 점은 이제 해상 풍력에 필요한 이제 하부 구조물, 특히 이제 신사업인 부유식 해상 풍력 구조물을 납품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유럽 해상 풍력 쪽에서 사업 역량, 그다음 시장 침투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ASM 인더스트리 인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세 가지인데요. 유럽 내 공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유럽 내 해상풍력 시장 지배력이 더욱더 강화된다는 점, 또 해상풍력 구조물까지 사업 영역이 확장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제 계획대로 M&A를 통해서 계속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 달리 자체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쪽에서는 가장 매출 그로스 및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국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박병구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분기 실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기한 바이 목표 주가 100만 원 유지하고요. 연결 기준으로 2분기 매출액은 4,122억 원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668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사 매출 추정치와는 어느 정도 부합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추정치는 이제 뭐 컨센서스나 당상 추정치 대비해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상승을 견인한 것은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공개한 3공장의 풀가동의 고무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번에 좀 일회성으로 잘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를 포함해서 판가가 높은 약물로 인해서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기존으로 거의 동일하게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회성으로 잘 나온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일단 계속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반기에도 계속 괜찮게 보고 있는 부분은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2022년에 부분 가동 그리고 23년에 4분기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4공장에 대해서 지금 수주 제안을 굉장히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다 증설되기 전에 선수주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모더나 백신 DP 생산도 8월에 좀 예정이 되어 있고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mRNA 백신 DS 원료약품 생산 증설을 완료할 예정이라서 CMO 다각화 등 본격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에 애드업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고려아연, 현대제철, 변종문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고려연도 2분기 실적 자료고요. 일단 현대제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목표 주가 76,000원, 투자이익은 바이 유지합니다. 2분기 실적은 연결 영업이익 5,450억 발표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고 제품 가격 상승이 주요했습니다. 그리고 연결 대상 자회사들도 철강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실적이 좋았고요. 저희는 이제 3분기도 영업이익이 6,400억까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어서 이번 분기 대비 18% 정도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가격 상승이 이끌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익 증가 모멘텀은 3분기까지도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철강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 가격이 7월 들어서 제품별로 6에서 10% 정도 반등을 했고요. 중국 철강 가격도 한 3주째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 동남아시아 가격도 7월 초 대비해서 6%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5월 초에 있었던 중국 정부의 개입 이후에 철강 가격이 좀 빠졌다가 다시 좀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 이런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익 증가와 함께 주가 상승에 주가 반등의 동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연결 영업이익 2,730억 발표해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25% 높은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금속 가격이 좀 올랐고요. 연 판매가 전분기 대비 한 1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의 판매도 작년보다는 확실히 많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실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TC는 6월달 중순에 한 70달러에서 지금 83달러로 올랐는데 상승 강도는 좀 약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고려아연에 대해서 목표 주가 49만 5천 원과 투자이익 홀드를 유지를 합니다. 최근에 고려아연이 언론을 통해서 2차 전지 전구체 사업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2주 동안에 25%가 급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풍부한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고 2차 전지 소재라고 하는 성장 사업을 확정하는 것은 긍정적인데 최근에 주가 급등이 이런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미래 가치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투자이익 홀드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주식 전략 NH글로벌 월보 발표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월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중국 시장 여파로 급락 여파로 미국 시장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기록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우상향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들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좀 안정화되고 있고 투자자들의 심리도 상당히 낙관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우려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경기가 피크아웃 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좀 남아 있고 3분기 중에는 정치적 이벤트들이 좀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요인들을 좀 점검하는 자료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8월 한 달 동안에 미국 의회가 휴회 기간에 좀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재정 정책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그런 국면들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말 잭슨홀 컨퍼런스라든지 9월 말 FOMC 회의를 통해서 연준이 테이퍼링 정책들을 좀 언급할 가능성들이 높고, 그리고 9월 초에는 이제 미국의 추가 실업 수당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이후에 고용 지표가 좀 개선이 되는 가능성, 또한 이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 전환에 대해서 좀 자극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말에는 이제 독일 총선과 일본 총선이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벤트가 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남아 있겠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대내적인 리스크 요인들로부터 좀 살펴보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가 좀 휴회 기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책 기대감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좀 약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남아 있는데, 지난 2013년도의 테이퍼링 텐트럼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그 당시에는 글로벌 경기 대비 미국만 경기가 좋았었고, 지금은 반대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 방향성에 대한 차이점이 좀 존재한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지난 2013년도처럼 연준이 테이퍼링을 진행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덜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연준의 어떤 자산 매입 규모 같은 것들을 좀 봐주시면은 6월달 이후에 되려 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떤 바이러스 공포라든지 병목 현상에 대한 장기화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스탠스는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 중에는 독일 총선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9월 26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16년 만에 총리 교체가 진행이 됩니다. 최근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기사당과 기민당 그리고 3인당 세 개 정당의 연합이었었는데, 이 정당이 유지될 가능성들을 좀 낮게 보고 있고, 3인당이 좀 배제가 되고 좌파 성향인 녹색당이 추가적으로 정당에 들어올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지금까지의 컨센은 이제 기존의 기사 기민당과 녹색당의 연합은 재정 확대 정책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로 해석이 되고 있지만, 이제 문제는 최근에 독일 지역에서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들이 좀 높아졌다라는 점이죠. 그러면서 이제 녹색당의 약진 가능성들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녹색당이 최대의 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자 증세라든지 좌파 성향의 급진적인 정책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 요인들이 남아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얘기들을 좀 종합해 드리면 대내외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좀 산재해 있고 경기 모멘텀 악화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펀더멘탈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저효과가 약화되면서 3분기부터 실적 모멘텀도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들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다행인 점은 이제 물론 이제 실적 모멘텀은 2분기를 고점으로 좀 둔화될 가능성들이 높지만 실적에 대한 추정치들은 계속적으로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안정적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 주식시장은 실적 모멘텀보다는 실적 레벨과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같은 것들이 더 크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실적 그 전망치들이 상향 조정되는 거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들을 조금 더 받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 연준의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 힘입은 그런 모습들을 좀 감안해 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좀 강하게 지지가 되고 완만하게 윗방향색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들이 양호한 업종들로 좀 압축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 레벨이 가장 높은 이제 실적 대장주인 대형 기술주, 그리고 실적 전망들이 양호한 업종들은 금융, 경기 소비재, 소재 같은 것들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 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이번부터 맡게 된 조현주입니다.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대형 실적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을 유지를 하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델타 변이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 결국에는 종착지는 백신을 가장 많이 맞고 있는 미국의 리오픈이 가장 빠를 것이다라는 뷰는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테마로서 최근 미국 내에서 집요리, 홈쿡이 좀 크게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 세 가지 테마를 좀 접근을 했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YOY 모멘텀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추정치나 레벨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대형 실적 성장주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로 인해서 항공이나 호텔 이런 해외 여행 관련주들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8월은 여름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결국 놀고자 하는 보복 소비 수요는 유지가 된다라고 본다면은 근처에서 정상화를 즐기는 뭐 콘서트라든가 스포츠 관람, 페스티벌 이런 것들에 관련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디어라든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을 추천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홈쿡 관련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시작하기는 했지만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결국 델타 변이나 알파 변이 이런 변이들이 지속되고 이런 백신들이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맞아야 된다라고 본다면 홈쿡에 대한 트렌드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 식료품 지출은 백신을 맞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는 유통이라든가 식료품 관련주들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어제 중국 주식시장 하락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장에서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주식시장을 장 후반부터 하락폭을 확대했습니다. 어제 현지와 확인해본 결과는 미국 정부가 미국 펀드의 홍콩과 중국 투자를 제한할 것이라는 루머가 중국 시장에서는 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에 상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의 사업 개입으로 인한 리스크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뉴스플로우로 이 외국인이 3일 연속 중국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미국 펀드의 중국 투자 제한은 아직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추가 상황이 있으면 수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어제 장 마감 이후에는 중국 정부 산하 금융 관련 매체들이 센티먼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국 주식시장은 펀더멘트를 양호하고 시스템 리스크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사교육 시장, 부동산 시장 규제는 모두 3단위 허용 정책의 후속 정책으로 볼 수 있고 향후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공동부유 추구 그리고 제조업 육성으로 요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부합하는 반도체, 친환경 같은 분야는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발표할 될 것이고 주식시장에서는 2차 전지, 전기 설비를 비롯한 신에너지 관련 업종, 반도체 등 업종을 좀 선호하겠습니다. 이어서 월보 관련 내용 말씀드리면 사교육 시장 규제 파장 전에는 중국 주식시장 환경이 상당히 좀 우호했습니다. 최근 한층 완화된 중국의 통화 정책 스탠스 감지와 더불어 하반기 중에 경기 모멘텀 둔화 시에 특수채 발행 가속화를 비롯한 재정 부양도 기대 가능합니다. 공업기업 이익 등 지표로 미뤄볼 때 A주 상반기 실적 역시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분기에는 업종별로 구체화될 14차 어게인 계획, 그리고 탄소 중립 추진 정책 등에 따라 업종 간의 차별화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미중 갈등 리스크 요인이지만 미국의 대중국 제재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양호한 수준이고 중국의 반도체 자체 기술 역량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화율 자체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정치 측면에서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지만 경제 측면에서는 대화 시도와 협력도 모색할 것입니다. 이어서 또 이번 주 지금 중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중국 공모펀드 보고서가 지난주에 공표되었습니다. 2분기 공모펀드는 화학 등 시클리컬, 전자 등 성장주의 편입 비중을 높이고 소비재, 은행 등의 편입 비중을 낮췄습니다. 공모펀드와 유사하게 2분기의 외국인 자금도 전자, 화학, 제야 등의 편입 비중을 높였습니다. 다만 소비와 금융에 대한 공모펀드와 외국인 자금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외국인 자금은 2분기에 음식료, 가전제품, 금융 등도 순매수
매수했습니다. 중국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습니다. 최근 중국 보험사의 기업 탐방 기록을 보면 60% 이상은 성장주였습니다. 2차 전지를 비롯한 신에너지 관련주, 반도체, 방산 등 성장주가 우위를 보이는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분기로 갈수록 미 연준 테이퍼링 이슈가 부과되면 양극화 현상이 한층 완화되고 고밸류에이션과 저밸류에이션 업종 간의 간극이 점차 좁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매크로 분석 정여경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한국 경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한국 2분기 GDP는 전년 대비 5.9%, 전분기 대비 0.7% 성장하여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먼저 수출은 전년 대비 22.4% 증가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2.0% 감소를 기록했는데요. 병목 향상으로 인한 이 반도체 공급 차질이 자동차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 소비는 깜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의류 등의 준내구재와 오락 문화, 음식 숙박 등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사실 5월까지만 해도 이 밋밋한 흐름을 보이던 소매 판매가 6월 들어서 국내 백신 보급률이 상승하면서 6월 중 민간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 건설 투자 감소인데요. 건설 수주의 감소로 민간 부문 기여도가 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국회에서 확정된 2차 추경안으로 3분기 민간 소비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1년 한국 GDP는 3.6%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민간 소비는 지금 어떤 경로로 좀 진행이 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2분기에 사실 민간 소비 올라오는 폭이 되게 빠른데요.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이 전체 2차 추경 한 35조 원 규모에서 이번에 민간에 이렇게 현금으로 뿌려지는 금액이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시면 그 국민 재난지원금이 뿌려졌을 때 2분기에 소매 판매가 확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민간 지원금이 없는 이 2분기 상태에서도 소비가 빠르게 올라온 것으로 봤을 때 이번에 10조 원 규모의 그 지원금이 풀리고 또 고용 지원금이 한 20조 원 정도 풀리게 되면 앞으로 이 3분기, 4분기에는 이 민간 소비 개선세가 더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2021년 7월 28일 NH투자증권 모닝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